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시장 조정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저는 시장 하락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먼저 10% 내외의 조정. 이는 변덕스러운 미스터 마켓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20% 내외의 하락. 이는 유럽 부채 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안화 평가 절하, 미국 무역 분쟁과 같이 펀더멘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이나 그렇다고 판을 완전히 깨버릴 정도는 아닌 악재로 인해 하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30% 이상의 폭락. 이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메마르고 금융위기, 코로나 창궐 등 그동안의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타격이 발생할 때 나타납니다. 이 표는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폭락 때까지 1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난 시기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30% 이상의 폭락은 한 번 발생했고 20% 내외의 하락은 4번 발생했으며 10% 내외의 조정은 3번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일단 지금까지는 10%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20%는 매우 중요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들어갔다고 표현할 때 고점 대비 20% 하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는 이 같은 표현이 언급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개별 주식 로스컷 규정이 20% 손실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 로스컷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20% 넘게 단기간 하락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20% 이상 하락이 나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유동성 공급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말합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연준은 금리를 급격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해 나가면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길 기다립니다. 실물 경제가 충분히 살아났다고 파악하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 않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돈줄을 다시 죄어갑니다. 즉, 매입해온 자산을 팔고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경제에 무리가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다시 내리기엔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과거 미국 연준의 금리와 리세션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음영이 쳐 있는 부분이 리세션 구간을 뜻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 인상이 멈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리세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기가 종료된 이후 총 14번 중에서 12번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꾸어 말하면 금리를 내리고 자산을 매입한 이후 금리를 서서히 올리고 자산을 서서히 팔고 있을 때까지는 세상이 흉악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벌써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코로나로 인해 금리를 제로까지 내린 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시면 2023년까지는 제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그냥 간편하게 2008년과 비교를 하는데 당시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7년 후에 처음 금리 인상을 했으니 이번에도 2027년은 되어야 금리 인상을 시도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만 3번 등판하는 파월 의장도 For as long as it takes라는 표현을 써서 금리가 낮은 채로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썼던 Whatever it takes보다는 힘이 떨어지는 표현이긴 하지만 절대 약한 표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유동성 공급에서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소위 판이 완전히 깨지는 30% 이상의 폭락 시나리오는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가정할 것은 과연 이번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펀더멘털을 심대하게 흔들 정도의 20% 내외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제 생각엔 다들 너무 대선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는 불복도 나오고 온갖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미국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은 아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말할 것이 없고 상원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현역인 지역구의 선거가 많습니다. 미국 상원의 경우 총 100석을 6년 임기로 수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 2년마다 3분의 2씩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 치를 35개 지역의 경우 현역 기준으로 민주당 12곳, 공화당 23곳입니다. 공화당은 이 23곳 중에서 20곳 이상에서 승리하여야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상하원 모두 민주당 차지는 쉽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둘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하면 설령 대통령 선거 결과에 노이즈가 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안건들의 통과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 단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조정을 기본적으로는 10% 내외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겠지만 최대로 나와도 20% 내외 이벤트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면 이 매도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금 등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들의 경우 3분기에 주식은 많이 오르고 채권은 옆으로 개걸음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이 높아져 이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코로나 저점 이후 증시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나스닥 100 지수 선물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2008년 4월 이후 최대 수준까지 치솟은 점과 빅스 11월 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것을 보면 하락에 대한 베팅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정말 큰 하락은 방심하고 있을 때 나타나지 너도 나도 다 알고 대비하고 있을 때에는 좀처럼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